괌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72세의 강민호 회장은 오늘도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가까이 일군 회사는 이제 안정궤도에 올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아내 정숙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27년 전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45세 사업이 한창 궤도에 오르던 그때였다. 8살배기 딸 서연이가 실종되었다. 토요일 오후 집 근처 놀이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거나 학원 앞 문방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도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나날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TV에 출연해 호소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민호는 회사 일도 제쳐두고 1년 넘게 딸을 찾는 데 매달렸다. 하지만 서연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떤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다. 납치인지 사고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내 정숙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몇 달을 병상에 누워 지냈다. 민호 역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딸을 부르는 목소리가 꿈에 들려왔고 길을 걷다가도 서연이와 비슷한 뒷모습만 보면 뛰어가곤 했다. 하지만 돌아보는 아이는 언제나 낯선 얼굴이었고 그럴 때마다 민호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져 갔다. 민호는 억지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했고 직원들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서연이가 있었다. 딸이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딸을 잃은 후 민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아이들이 유독 예쁘게 보였다. 혹시 저 아이가 서연이었다면 저렇게 자랐을까? 그런 생각에 민호는 만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곤 했다. 사탕 한 봉지, 장난감 하나, 때로는 학용품 세트. 아내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그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보, 괜찮아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늘따라 서연이 생각이 많이 나네.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손주를 볼 나이가 되었건만 그에게는 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8살 서연이의 사진은 앨범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 후의 시간은 텅 비어 있었다. 2024년 여름 민호는 아내와 함께 괌으로 휴가를 떠났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긴 후 부부는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여행을 다녔다. 평생 일만 하다가 맞이한 노년, 이제라도 아내와 함께 세상을 보고 싶었다. 괌의 뜨거운 햇살 아래 민호는 호텔 수영장 옆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수영장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튜브를 끼고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통통한 볼, 해맑은 웃음. 민호의 가슴이 또다시 저며왔다. 아이는 혼자 놀다가 민호 쪽으로 왔다.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튜브가 빠지지 않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도와주었다. 이름이 뭐니? 준우요. 할아버지는요? 나는 민호 할아버지란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준우는 금세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호 역시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사랑스러웠다. 함께 물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모래성도 쌓았다. 준우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27년 전 잃어버린 딸과 함께 보낼 수 없었던 시간들을 이렇게라도 채우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준우의 부모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다. 아빠는 정장을 벗고 반팔 셔츠 차림이었고
엄마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준우 엄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전혀요.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호는 준우 엄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는 그녀의 눈매, 미소 짓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서연이를 닮은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다. 27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희가 저녁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준우 아빠가 공손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대접하고 싶네요. 이 아이 덕분에 정말 즐거운 오후를 보냈거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6명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준우 아빠 성주는 민호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었다. 다만 성주는 민호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입사했기 때문에 앞에 앉은 사람이 회사 창업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그 회사에 다니시는군요. 좋은 회사죠.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민호는 슬쩍 넘어갔다. 굳이 자신이 회장이라고 밝힐 필요는 없었다. 괌에서의 일주일, 민호 부부와 성준 가족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성준의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그의 아내 지은은 조신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민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호는 성준 부부에게 물었다.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가시나요? 성준과 지은이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 부부 모두 양가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명절 때는 주로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아, 민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혹시 일찍 여의셨나요? 제 경우는 좀 특별해요. 지은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쯤 경찰에 발견되어서 고아원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제 본명도 부모님도 모르는 채 자랐죠. 지금의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민호의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5살 때 경찰에 발견되었다고요? 네, 서울 어느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호자가 없었고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연이가 8살에 실종되었으니 시기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계속 요동쳤다. 그녀의 눈매, 목소리, 웃는 모습. 너무나 닮았다. 힘드셨겠어요. 정숙이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아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 성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온통 지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27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희망 고문이었다. 비슷한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을 졸였지만 결국 모두 착각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었다. 일주일간의 휴가가 끝나고 성준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민호 부부는 며칠을 더 머물다가 귀국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성준이라는 직원도 궁금했다. 괌에서 본 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호는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전문 경영인 김태훈을 불렀다. 김 사장, 우리 회사에 이성준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업무 평가가 어떤가요? 김태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성준. 아, 영업이 팀에 있는 그 사람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저조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정말입니까? 제가 괌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인상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는데 사적인 자리와 업무 환경은 다르니까요.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았다. 괌에서 본 성준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평가가 너무 달랐다. 며칠 동안 민호는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27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쌓은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 사장, 제가 며칠간 회사에서 좀 지내볼까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경비로 일하면서 회사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이 회사가 궁금하거든요. 대신 제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일반 직원들은 물론이고 임원들에게도요. 김태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다음 주부터 민호는 회사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다. 72세 경비원, 이름은 강민수. 아무도 그가 회사 창업주라는 것을 몰랐다. 민호는 1층 로비를 지키며 출입하는 직원들을 관찰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준은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다. 점심시간에도 책상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팀장은 성준의 업무를 가로채는 듯 보였다. 성준이 공들여 작성한 보고서를 팀장이 자기 이름으로 제출하고 성준이 따낸 계약건을 다른 직원의 실적으로 올리는 것을 민호는 목격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료들의 태도였다. 성준이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호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경비 동료들과 청소 직원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2층 영업이팀 이성준이라는 직원 알아요? 아, 그 사람요? 팀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청소원 아주머니가 수군거렸다. 왜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팀장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성실한 사람 같던데.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청소하는 저희한테도 항상 인사 잘하고.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평생 공들여 만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니. 성실한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실적을 가로채는 상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석 달간의 경비 생활을 마친 민호는 김태훈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당장 인사팀에 지시하세요. 모든 직원의 업무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실적을 가로챌 수 없도록 모든 프로젝트의 참여자와 기여도를 명확히 기록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영업이팀 팀장, 즉시 감사 들어가세요. 부정이 확인되면 징계하고 필요하면 인사조치하세요. 민호는 회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상사의 자의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동료 평가, 프로젝트 기여도 등을 종합해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고 성준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호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1층 로비를 지키고 있었다. 회사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민호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몇 달을 더 경비로 일할 생각이었다.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지은이 준우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다. 준우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지은은 단정한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아빠. 준우가 로비를 두리번거렸다. 준우야, 아빠가 회의 중이래. 조금만 기다리자. 지은이 아들을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갔다. 민호는 경비 데스크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지은이 준우에게 케이크와 주스를 사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지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준우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케이크 먹으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네, 엄마. 지은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민호는 지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준우가 로비 안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준우는 한동안 케이크를 먹으며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로비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을 발견했다. 동그란 몸체에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로봇이 바닥을 쓸며 지나갔다. 우와!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로봇에게 다가갔다. 신기하다. 준우는 로봇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로봇은 로비를 가로질러 복도 쪽으로 향했다. 준우는 로봇이 신기한 나머지 계속 따라갔다. 민호는 데스크에서 잠깐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준우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27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준우야. 민호는 데스크에서 뛰쳐나왔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무언가 계단을 굴러 내려오는 소리. 민호는 전력으로 달렸다. 계단 아래 준우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준우는 로봇을 따라가다가 앞에 계단을 보지 못하고 굴러 떨어진 것이었다. 준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27년 전 딸을 잃었을 때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119. 빨리 119. 민호가 소리쳤다. 주변 직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민호는 재빠르게 성준에게 전화했다. 이 과장님, 지금 당장 1층 로비로 내려오세요. 준우가 다쳤어요. 뭐라고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외근 중인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119 불렀어요. 준우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머리를 다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성준의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아내가 있을 텐데 아내 좀 찾아주시겠어요? 아내 이름은 지은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갈게요. 부인도 급하게 외출하신 것 같던데. 민호가 말했다. 아, 죄송한데 119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우 혈액형이 좀 희귀한 혈액형인데. 성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우리 아들 혈액형이 RH-AB형이에요. 정말 드문 혈액형이라 병원에 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제 아내가 수혈해야 하는데.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RH-AB형이라고요? 네, 드문 혈액형이에요. 병원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혹시 빨리 도착하시거든 제 아내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RH-AB형. 민호 자신의 혈액형이었다. 그리고 서연이의 혈액형이기도 했다. 한국 인구의 0.2%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준우를 들것에 실었다. 민호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RH-AB형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응급구조사가 물었다.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요. 구급차가 향한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그곳은 지난 10수년간 민호의 건강을 관리해온 병원이었다. 민호의 희귀 혈액형 때문에 병원은 항상 그를 위해 RH-AB형 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곧바로 치료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다. 혈액형 RH-AB형입니다. 현재 보유량 확인해 주세요. 의사가 소리쳤다. 잠시 후 간호사가 대답했다. 400cc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강민호 회장님께서 수혈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강민호 회장? 당직 의사가 놀라 민호를 쳐다봤다. 회장님, 지금 여기 계신 건가요? 네, 여기 있어요. 빨리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직접 수혈하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먼저 보유 혈액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회장님께서. 준우에게는 600cc의 수혈이 필요했다. 병원에 보관된 혈액으로 부족했고 결국 민호가 직접 수혈 침대에 누웠다. 바늘이 팔에 꽂히고 민호의 피가 천천히 뽑혀나가 준우에게로 흘러들어갔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 지은의 아들. 그리고 RH-AB형.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다. 수혈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성준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우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CT 촬영 중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수혈도 잘 이루어졌고요. 수혈을. 성준이 민호를 봤다. 민호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어르신이세요? 민호는 피식 웃었다. 괌에서 헤어지고 난 이후 오랜만이죠? 준우는 치료가 잘 됐다고 하니 걱정 말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잠시 후 지은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준우는? 우리 준우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괜찮아. 지금 CT 찍고 있어. 큰 부상은 아니래. 성준이 아내를 꼭 안았다. 지은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민호를 봤다. 어르신. 괌에서 뵀던 그분이시죠? 왜 여기에? 제가 수혈을 했어요. 저도 준우와 같은 혈액형이거든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RH-AB형을.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CT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뇌에 이상은 없었고 머리에 열바늘 정도 꿰매면 되는 정도의 열상이었다. 준우는 곧 깨어났고 부모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준우가 흐느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지은이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27년 전 자신도 이렇게 딸을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다. 준우가 안정되고 병실로 옮겨진 후 담당 의사가 민호를 조용히 불렀다. 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다. 그곳에는 병원장 김성훈도 함께 있었다. 김성훈은 민호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민호 형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김성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 형님께서 준우라는 아이에게 수혈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혈 전후로 혈액 검사를 하는 게 프로토콜인데 결과가 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를? 네. 보통 타인간에는 유전자 일치도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어도 25%에서 50% 정도고요. 부모 자식 관계는 50%죠. 그런데 김성우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형님과 준우 군의 유전자 일치도가 25.3%입니다. 이건 조부모와 손자 관계에서 나오는 수치예요.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준우 군은 형님의 친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형님 혹시 잃어버린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자녀가? 27년 전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을 잃어버렸어. 8살 때. 서연이. 강서연. 김성훈과 담당 의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회장님, 준우 군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지은. 아니, 지은이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어. 본명을 모른다고. 혈액형은요? 모르겠는데. 하지만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지은 씨도 검사해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도 RH-AB형일 가능성이. 이미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성훈이 컴퓨터를 켰다. 이지은 씨 출산 기록이 우리 병원에 있네요. 혈액형은 RH-AB형입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27년을 찾아 헤맸다. 전국을 뒤지고 해외까지 수소문했다. 하지만 딸은 그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확한 검사를 부탁하네. 지은 씨와 나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지은 씨가 출근. 아니, 병원에 오시면 혈액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본인 동의는 필요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내 정숙에게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숙도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정말 서연이일까요? 우리 딸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일치해요. 혈액형, 나이, 실종 시기.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려봐요. 다음 날 아침 김성훈은 지은을 조용히 상담실로 불렀다. 민호도 함께 있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성훈이 천천히 설명했다. 지은 씨, 어제 준우 군에게 수혈한 혈액이 강민호 회장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회장님과 준우 군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됐어요. 유전적 연관성이요? 그리고 회장님이라니요?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옆에 계신 분은 강민호 회장님이세요. 부군의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시고 지금 명예회장님이시죠. 그리고 강민호 회장님과 준우 군은 조부모와 손자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이게 다 무슨? 지은은 강민호가 회장이라는 것과 준우의 할아버지일 수 있다는 소리에 현기증이 난 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혹시 지은 씨와 회장님 사이에도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지은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회장님, 혹시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는 27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8살 때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실종됐어요. 지은 씨가 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는 제 부모님을 평생 찾고 싶었어요.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닙니다. 민호가 다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만약 당신이 제 딸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27년 동안 매일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혈액 샘플이 채취됐고 급행으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이틀은 민호에게도 지은에게도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틀 후 민호와 정숙 그리고 지은과 성준이 병원장실에 모였다. 준우는 이미 퇴원해서 할머니 집에 맡겨둔 상태였다. 김성훈 병원장이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유전자 일치도 99.8%입니다. 김성훈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통계적으로 확실한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입니다. 이지은 씨는 강민호 회장님과 정숙 여사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서연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서연이.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27년간 궁금했던 답을 마침내 찾은 것이다. 자신을 버린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27년 동안 찾아 헤맨 부모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27년 만의 포옹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울먹였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서연아. 아빠. 지은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다.
평생 불러보지 못한 단어. 아빠, 엄마. 정숙도 다가와 딸을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다. 27년간의 그리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성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자신의 아내가 준우의 엄마가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은 것이다. 한참 후에야 모두 진정할 수 있었다. 지은은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채 물었다.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8살이면 기억할 나이인데. 김성훈이 설명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더 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마도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어.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지. 당신이 발견됐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혼자 울고 있었대요. 옷도 찢어져 있었고. 지은이 말했다. 그래. 민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누군가 당신을 데려갔다가 어쩌면 당신이 너무 울어서 버려둔 것일 수도 있어. 다행이었던 건 큰 신체적 피해는 없었다는 거야.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1년 넘게 찾았어. 전국을 다 뒤졌는데 왜 서울에서 못 찾았을까?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었는데 아마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경찰이 아무리 찾아봐도 단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입양됐거든요. 그 가정에서 5년을 살았고요. 입양을. 민호가 놀라 물었다. 네. 하지만 그 가정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13살 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요.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저는 괜찮았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해주셨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이 성준을 바라봤다.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성준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위 이성준입니다. 민호는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우리 딸을 잘 보살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지은이는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성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준우. 정숙이 밝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외손자도 봐야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곧 인사시켜 드릴게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강민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7년 동안 공허했던 식탁이 이제는 가족들로 가득 찼다. 지은과 성준 그리고 준우는 주말마다 민호의 집을 찾았다. 준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금세 좋아하게 됐다. 특히 민호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은 바로 혈육의 정이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우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 오, 우리 준우 그림 정말 잘 그리네.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까? 민호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진짜요? 와. 준우가 깔깔 웃었다. 정숙은 부엌에서 딸과 함께 요리를 했다. 2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딸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엄마, 이렇게 썰면 돼요? 지은이 물었다. 응, 그렇게 하면 돼. 서연아, 너 요리 잘하는구나. 정숙이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지은이 칼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았다. 제 이름을 다시 서연이로 바꿔도 될까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고 싶니? 네. 지은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강서연. 그게 제 진짜 이름이잖아요. 그래.
정숙이 딸을 꼭 안았다. 우리 서연이. 호적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DNA 검사 결과와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석 달 후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지은은 다시 강서연이 되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민호는 성준을 특별히 챙기지는 않았다. 대신 바뀐 평가 시스템 덕분에 성준은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어느 날 성준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물었다.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경비로 일하시면서까지 저를 지켜보신 건가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괌에서 자네 가족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 지은이. 아니, 서연이가 잃어버린 딸을 닮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 자네가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고 나서 궁금해졌네. 그런데 돌아온 평가가 좋지 않아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그때 이미 느끼신 건가요? 서연이가 따님일 거라고. 아니, 전혀 몰랐어. 그냥 막연한 끌림? 그런 거였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혈연의 정이 아닌가 싶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이끌었던 거야. 준우가 다친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만 성준이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사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생각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였던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어렸을 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아빠가 높이 들어 올려줬던 기억이 나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다. 거실에서 아빠가 저를 들어 올리면서 우리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맞아. 그랬지. 너를 높이 들어 올리면 내가 까르르 웃었어. 아빠 더 높이 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서연이 정숙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피아노를 쳤어요. 동요를 연주하면서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기억하니?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는지. 반짝반짝 작은 별. 서연이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27년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민호는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서연, 성준, 준우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갔다. 잃어버린 27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 준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숙제도 함께하고 가끔은 할아버지 회사에 놀러 가기도 했다. 그날의 사고로 생긴 이마의 흉터는 작게 남았지만 준우는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다고 했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준우,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 민호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이제는 로봇 따라다니지 않을게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서연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다. 민호의 집에는 큰 트리가 세워졌고 온 가족이 모였다. 아빠, 엄마. 서연이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호, 정숙, 서연, 성준, 준우. 5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전문 사진작가한테 부탁해서 찍었어요. 우리 가족. 완성된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7년 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던 공간이 이제는 채워졌다. 사진 속 5명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고마워, 서연아.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거였어. 민호가 딸을 꼭 안았다.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매년 이렇게 가족 사진 찍자. 앞으로 남은 모든 순간을 함께 기록하면서.
네, 엄마. 약속할게요. 서연이 활짝 웃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27년 전 8살 서연이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새 앨범을 펼쳤다. 이제는 성인이 된 서연의 사진, 손주 준우의 사진들로 채워질 새 앨범. 여보, 뭐해요? 정숙이 다가왔다. 앨범을 보고 있어. 우리 서연이. 참 많이 컸지? 민호가 옛날 사진을 가리켰다. 그러게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정숙이 남편 옆에 앉았다. 27년이란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다시 만났으니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으니까. 당신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정숙이 물었다. 27년 동안 남편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슬픔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응.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어. 진심으로. 우리 딸을 다시 찾았으니까. 손주도 생겼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27년 전 딸을 잃었던 그날 밤 그들은 같은 하늘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1년 후 민호의 회사는 정직한 평가, 공정한 기회라는 슬로건 아래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됐다. 성주는 이사로 승진했고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민호가 재정을 지원하고 서연이 직접 운영하는 재단이었다. 자신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서연 이사님,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단 직원이 말했다. 그래요. 금방 갈게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웃었다. 고아원을 방문한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자신도 이렇게 자랐구나. 부모님이 없어도 주변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구나.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다. 준우의 9번째 생일이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후. 준우가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호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준우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여보, 준우.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다. 나. 둘째를 가졌어.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뭐라고? 정숙이 벌떡 일어났다. 정말? 응, 엄마. 이번 주에 확인했어. 10주 됐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딸을 다시 찾은 것도 기적인데 이제 또 다른 손주를 만날 수 있다니.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우가 민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이제 제가 형이 되는 건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 정말 좋은 일이지. 민호가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란다. 성준이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고맙네. 우리 서연이를 잘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 민호가 사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호는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27년 동안 겪었던 고통, 슬픔, 절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기쁨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둠이 깊었기에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보, 여기 있었네요. 정숙이 올라왔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정숙이 남편 옆에 섰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서연이를 다시 만났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손주도 있고 또 손주가 생기고.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나도요.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게 자랐죠? 정숙이 미소 지었다. 응. 우리가 키우지 못했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고아원 선생님들도 서연이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27년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뒀던 낡은 봉투를 꺼냈다. 27년 전 딸이 실종된 날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8살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민호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림에 2명을 더 그려 넣었다. 성준과 준우. 그리고 작은 아기 하나를 더. 이제 그림 속에는 6명이 있었다. 완성된 가족. 그림 아래에 민호는 글씨를 썼다. 2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민호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그 옆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온 서연이 그 액자를 보고 멈춰섰다. 아빠,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야. 기억나니? 서연은 천천히 그림에 다가갔다. 깊은 기억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크레파스를 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자신. 아빠가 옆에서 우와,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리네. 하고 칭찬하던 기억. 기억나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가 제 그림을 항상 예뻐해 주셨죠. 지금도 예쁘단다. 그리고 민호가 그림 속 새로 그린 부분을 가리켰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더 많아졌어. 더 행복해졌고.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포옹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그림 그리는 숙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자. 우리 준우도 가족 그림을 그리는구나. 민호가 손주의 손을 잡았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다 그릴 거예요. 준우가 신나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두 함께 그리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렸다. 크레파스와 색연필, 물감을 꺼내 각자 가족 그림을 그렸다. 준우는 6명의 가족을 그렸고 서연은 옛날 자신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았고 민호와 정숙은 함께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가을 햇살. 민호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함.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2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민호는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 빛의 이름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27년이 흘렀어도 혈육의 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것을.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 만들어갈 추억들,
나눌 사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해요, 우리 가족. 민호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도 사랑해요, 아빠. 서연이 대답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6명의 얼굴이 햇살을 받아 더욱 밝게 빛났다. 완성된 퍼즐.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조각을 되찾아 완성한 아름다운 그림. 그것이 바로 강민호의 가족이었다. 해외 낯선 곳에서 만난 27년 전 잃어버린 딸. 그때는 못 살아봤지만 왠지 모를 끌림으로 이어진 인연이 결국 가족을 찾게 해준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